그 라디오라서 너무 안타까워요. 네. 진짜로 네. 잘생기셨어요. 그렇죠. 라디오라서 안타까운 게 제가 욕을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음력으로 오늘이 새해 첫날이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모처럼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덕담도 주고받으면서 다복한 명절 분위기 좀 느끼셨습니까? 사회 전반에서 갈수록 소통이 강조되고 있지만 평소에 가족들조차 대화가 부족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 짧기만 한데요. 그런데 오늘처럼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마냥 좋기보다는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다투는 게 스마트폰 그만해라 라고 하는군요. 또 자녀들이 쓰는 외계어 같은 줄임말, 신조어 때문에 싫은 얘기들이 오가고 기본적인 대화조차 나누기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세상 변화야 따라가야 하고 세대 간의 문화도 인정해야 할 건 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갈등 없이 잘 풀고 소통할 수 있을지 세상 고민이 컸던 하루일지 모르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은 설날 기획으로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의 성공적인 소통법, 아주 특별한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이 소통에 대한 고민, 기자들과의 이야기 속에서 답을 찾아보시죠.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어제는 정치권의 유튜브 열풍에 대해 얘기 나눴는데요. 이 달라진 미디어 환경 속에 요즘 기성 언론들도 변화가 필요해졌습니다. 유튜브나 팟캐스트 방송을 연계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더 나아가 독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언론인들, 그런 방송이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 KBS의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이라는 팟캐스트와 유튜브 방송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구독자 수가 유튜브 10,000명을 돌파하면서 KBS 라디오의 이 프로그램이 정규 편성이 되고 첫 방송까지 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설날 기획,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의 성공적인 소통법이란 주제로 이 기자들을 모시고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원래 방송은 4분이 하는데 오늘 기자 한 분이 못 오시고요. 3분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KBS 보도본부의 김기화, 홍성희, 오규정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특별한 분이 또 한 분 나와주셨어요. 지금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의 성공적인 소통법 PD분이죠? 오기나 PD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이제 각자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으실 때 제일 시끄러운 애가 제일 말 많고 시끄러운 애 예구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시사야 청취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의 진행자 10년차 그래서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의 진행자 10년차 KBS 기자 김기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의 담당 PD 오귀나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네, 저는 KBS 법조팀에서 일하고 이제 제 별명이 강한 헐인데요. 어쨌든 9년차 기자고 홍성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경제부 8년차 기자고요. 목소리 미녀, 얼굴은 더 미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오규정 기자님이 그 소개를 제일 잘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유튜브에서 본인을 상징하는 그렇죠. 이렇게
뭐라 그러죠? 별명을 그대로 그냥 라디오에서도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김기아 기자도 마찬가지시잖아요. 10년 차 프로 대댓글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프로 대댓글러인데요. 그 별명이 왜 졌냐면 저희 유튜브 보면 저희 방송 같은 경우에는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려요. 네. 그러니까 조회수에 비해서 댓글이 많이 달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다들 이게 화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아요. 우리 청취자 시청자분들은. 네. 그럼 제가 거기다 다 대댓글을 제가 답니다. 그러다 아. 보니까 제가 프로 대댓글러라는 별명이 됐습니다. 예. 그 정말 그 정성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정성 정말 한약을 다리는 보약을 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고아서 하고 있습니다. 댓글 하도 달다가 손가락을 다치기도 했거든요. 네. 건초염에 걸렸죠. 건초염. 그건 좀 이따 거의 다시 한번 미끼잖아요. 얘기하기로 하고요. 지금 한 분이 빠지셨어요. 네, 그 4년차 사회부 기자, 네, 보도본부 공식 노예, 예, 영등포 요정, 예. 강병수 기자가 지금 빠지셨어요. 왜 빠지셨어요? 클럽 갔습니다. 아 진짜예요. 앞뒤 자르고 정말요? 말려서 앞뒤 자르고 아, 취재가- 클럽 갔어요. 취재 가셨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취재 때문에 네. 클럽에. 요즘에 한창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이 버닝썬이라는 클럽의 실태에 대해서 아, 그렇군요. 네, 취재를 간 건지 놀러 간 건지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결과물은 또 9시 뉴스에서 확인하실 일단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게 제 목표로 삼고 들어갈 수 있어요. 입구에서 그렇죠. 컷당하지 그래서 않을까. 앞에 있지. 아, 보통 입구에서 많이 네. 어느 정도 나이 지나면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죠. 뭐 우선 축하드립니다. 이 유튜브 이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이 네. 구독자 수가 10,000명이 넘어섰다고 하는데 이 10,000명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도 이 방금 전에 그 10,000명 돌파 이벤트로 생방송 라이브를 하고 왔어요. 유튜브에서. 아, 네, 저희 그러셨어요? 유튜브 라이브를 했어요. 그런 걸 합니다 저희도. 그래가지고 유튜브 라이브 했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축하를 해주시고 근데 그 지금 이제 워낙 인기가 좋아지고 계시니까 예, 예. 근데 사실 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요. 10,000명 돌파하면은 그 다음에는 제가 볼 땐 10만 명 돌파하는 거 금방 또 오지 않을까 아유 무슨 싶은데 말씀이세요? 아니요 그럴 날 틀림없이 올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근데 10,000명 돌파하시고 이제 이 론칭까지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KBS 일라디오에 지금 이제 라디오까지 하시게 됐는데 그렇죠. 기분이 어떠신지 오기나 PD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매주 일요일 밤 10시 5분부터 58분까지 일주일에 53분이죠. 저희가 월요일, 목요일 유튜브로 나눠서 업로드된 내용을 하나로 합쳐서 일요일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고민이 엄청 많았어요. 이걸 지상파에 편성을 해도 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했을 때 우리가 얻을 건 무엇이고 잃을 건 무엇인가 고민을 엄청 많이 하다가 일단은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저희 콘텐츠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지상파 편성을 결정했고 이제 이틀 전에 첫 방송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예쁘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너무 말을 이쁘게 하셨어요. 저희 사이 이렇지 않거든요. 엉망이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저희는 약간 저희 방송은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이제 거친 얘기도 하고 네. 거친 주장도 많이 받아들이고 네. 또 저희 기자들은 또 팩트를 또 많이 아는 부분도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댓글 같은 저희가 이제 댓글을 보면서 나온 이야기들이 실제로 맞는 것인지도 이제 뉴스에 다루지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많이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 예, 그렇게 하는 방송인데 저희가 유튜브에서 라디오로 가면서 이게 좀 어느 정도는 이제 방송 심의 규정을 그렇죠. 예. 따라야 되니까 약간 순한 맛으로 근데 좀 답답함도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아,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마음대로 하고요. 저만 네. 답답해요, 저만. PD가 알아서 하겠죠. 사후 편집이. 네, 제가 재편집을 힘들어지네. 하는데 엄청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아, 네. 아무래도 유튜브라고 하는 특성하고 라디오 지상파 특성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또 감안을 해야 되니까 뭐 그냥 기자들은 지르고 그렇죠. 알아서 편집은 PD가 해주는 그렇죠. 거고. 저희는 하던 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자들이 조만간 저한테 예쁜 정장을 한번 사주지 않을까. 정장이 생각하고 무슨 있어요. 용도죠? 네. 혹시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게 될 일이 생길까봐 미리. 미리 준비 좀 하고 있겠습니다. 아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럴 일 생기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댓글을 정말 댓글 다는 기자들이니까 네. 댓글을 진짜 다 보시는 거죠. 김기환 기자는 그 아까 건 무슨 염요? 건초염. 아 그게 어떤 병인데 그게 걸릴 정도로 댓글을 많이 다신 거예요? 그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은 저희가 이제 방송의 유튜브 같은 경우에 보고 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백 개씩 댓글이 달리는데 저 예전에 그 국회 운영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이 와가지고 발언을 했는데 그 화를 다룬 편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편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약간 뭐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뭐 적절치 못한 언행을 한 게 있었는데 그걸 그냥 내보낸 거예요 저희가. 네. 뭐 문제 없겠지 내보냈는데 굉장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네.
그 화에 대해서 되게 이제 비판하는 댓글 많이 달았어요. 제가 집에 이제 한 11시쯤 이제 퇴근하고 제가 10시에 끝나니까 11시쯤 집에 들어갔는데 그런 댓글이 한 몇백 개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그걸 댓글을 다는데 이제 제가 원래 댓글 달기 전에 네. 목욕 재개를 하고 댓글을 달거든요. 신성한 마음으로 시청자 만나는 거니까 한 4시간 걸렸어요 그때 댓글 다 다는데. 와 대단하시네요. 그 4시 반에 잤어요. 그런데 근데 그렇게 댓글 다 달아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피드백은 어땠어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제가 댓글 달 때는 늘 정말 그 댓글 다신 분에 다 맞춰서 따로 다 댓글을 달거든요. 네.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의 말을 다 이해를 하고 열심히 거기에 진심을 담아 쓰면은 대부분은요, 거기에서 욕을 막 쓰시는 분도 죄송하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쓰면은 존댓말로 거의 다시 댓글이 달립니다. 고생하시는 거 사실 알고 있습니다. 아쉬워서 그랬다. KBS 화이팅! 뭐 이렇게 달으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식의 조금씩 어떤 저희 진심을 조금씩 보여드리는 그런 통로로 대댓글을 달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손가락이 이제 뭐 좀 아파가지고 병원 갔더니 네. 건초염이라고. 최근에 손가락 많이 쓴 적 있냐고. 아 그럼 그건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쓰면 됩니다. 그럼 앞으로 댓글 못 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미 일주일 정도 손가락 깁스를 하고요. 이제 빼고 이게 손가락 안 쓰고 살았었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연습 열심히 하시는 피아니스트 분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라고 하는데 제가 피아니스트들이 피아노 치듯이 이거는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고 피드백을 받고 정성스럽게 하는 기자가 있으면 아마 어느 시청자들도 감동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제가 생각해요. 좀 겸손한 타입이라서 자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전혀 안 보이시던데 다른 분들도 이제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 오기정 기자는 얘기 한 번도 안 하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댓글 다시거나 이렇게 할 때 어떠세요? 그 반응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직접 저희 프로그램에 대댓글을 달지는 않는데 기자들이 사실은 자기 기사에 댓글 달린 걸 다 챙겨봐요. 거의 대부분은 챙겨봐요. 네. 그런데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네, 그쵸. 근데, 그러니까 제 기사에 어느 때는 한 7,000 몇백 개가 달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다 새로 고침하면서 읽었어요. 근데 어떤 거는 사실은 좀 소명을 하고 싶기도 하고, 네. 조금 더 이 설명을, 왜냐면 리포트 길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방송 뉴스는 더더군다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더 설명을 하고 싶기도 하고, 또 어떤 댓글은 되게 따끔한 지적이 들어있는 수용해야 할 만한 그런 내용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게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한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은 있어요. 네. 좀 홍성희 기자는 네. 그러면은 이게 사실 멘탈이 굉장히 강해야 되잖아요. 네. 왜냐면 자기가 쓴 기사에 그렇게 댓글을 다는 거 보면요. 사실 그 다음에 기사 쓰기 싫어지는 막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근데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 기사에 댓글이 없는 게 가장 뼈 아프고요, 사실은. 그 원래 문풀이 제일 네. 무섭다고 하잖아요. 딱 검색해서 집에 가면서 보는데 댓글이 없고 뭐 화제가 안 되고 나쁘게라도 화제가 안 되고 그러면 오히려 더 낙심하고. 그럼 또 많이 달리면요. 왜냐면은 이게 너무 영향력이 제게 없어요. 그냥 소비되고 그러니까 제대로 소비가 안 된 느낌이라서. 네. 그러니까 제 기사에 대해 나쁜 악플이 달리더라도 제 기사가 하나의 어떤 놀이터 또는 정치 논쟁의 장이 돼서 양쪽에서 주고받는 그런 장애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네. 정신승리하면서 이겨내고 있습니다. 대단한 네. 정신승리다. 아 근데 세 분 다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예전에 기자 생활할 때 그 댓글 달잖아요. 그러면 전 사실 못 봤어요. 그거 보면 상처를 너무 받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다시는 뭐 하기 싫어지는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저 같은 사람은 이 댓글 다는 기자 절대 끼지 못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 이 방송이 원래 팟캐스트부터 시작해서 지금 유튜브로 왔다가 지금 결국은 지상파까지 이렇게 온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의기투합하게 됐고 그동안의 과정을 좀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실래요? 오기나 PD께서 말씀해 주실래요?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팟캐스트에 네, 팟캐스트는 일단 저희가 KBS 파업하면서 시간이 좀 있잖아요. 서로 얘기도 많이 하고 또 KBS가 변화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많이 공감하고 논의할 시간이 많아서 그때 마침 기아 선배랑 저랑 자주 마주치는 바람에 둘이서 우리도 이제 뭔가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본업에 돌아가면 또 사실 각자가 하는 취재 업무와 또 저는 프로그램 일에 매몰될 게 네. 뻔한데 그 전에 미리 뭔가를 논의를 하고 이거를
현장에 돌아가면 한번 진척을 시켜보자. 네. 그렇게 해서 첫 논의가 시작이 됐고 어찌됐건 좀 가장 편한 방법으로 제작하려면 팟캐스트가 좋겠다. 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시작은 그랬으나 이렇게 인원 모집이 되고 약 한 달간의 신호금과 또 어떻게 하면 이 프로그램을 런칭할 수 있을까를 하다가 그럼 우리 영상 기록을 한번 남겨볼까? 그래서 유튜브를 사실 본격적으로 할 생각은 아니었고 스마트폰 하나로 그냥 찍었어요. 이렇게 네. 풀샷으로 찍어서 우리 기록용으로 보관을 좀 해놓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유튜브 계정이었는데 그걸 본 어느 촬영 기자분이 저희가 지금 선상원 촬영 기자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선상원 촬영 기자가 이게 방송 퀄리티에 비해서 영상이 너무 안타깝다. 왜 이렇게밖에 못 만들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동참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유튜브 영상이 점점 발전해서 지금까지 왔고 또 많은 분들이 보고 들어주셔서 지상파까지 편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팀이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김기화 기자랑 같이 처음에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친한 후배들을 모으신 겁니까? 아니면 모신 거죠. 뭐 능력 있는 분들을 순서대로 모신 겁니까? 사실 뭐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이제 이거를 오랫동안 사실 얘기는 오랫동안 했어요. 그 전부터 뭐 이제 뭐 우리 술 먹으면서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뭐 야 너 팟캐스트 하면 재밌겠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사실 네. 그죠? 많이 하는데 실제로 하는 사람은 또 많지는 않고요. 그런 얘기 하다가 본격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딱 먹고 진행을 하려고 했을 때 딱 떠오른 사람이 딱 이 두 명이었어요. 두 명이어서 일단 홍성희 기자는 제가 원래 뭐 혹시 뭐 기사로 접하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정말 참 기자. 기자 하면 정말 약간 단독 보도도 엄청 많이 하고 기사를 실제로 잘 쓰고 취재를 잘하는 정말 그런 기자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시끄럽고 말을 많이 하고 하지만은 컨텐츠는 별로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의 이 빈약한 컨텐츠를 진지하고 정말 내실 있게 채워줄 후배 기자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약간 저랑 말 좀 통하고 괜찮은 인성이 좋은 친구 홍성이밖에 없었어요, 저희 회사에. 왜냐하면 저희 회사에 인성이 되는 친구가 별로 없거든요. 방송 잘하시네요, 진짜. 그러니까 방송 멘트로.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네요. 그래서 인성이 좋으면서 네. 내시는 친구 한 명 이제 홍성이를 찍었고요. 그리고 오규정 기자도 예전에 그런 얘기 몇 번 했었는데 이제 오규정 기자 또 경제부에 있어가지고 또 경제 네. 되게 많이 알고 있고 또 저랑 평소에 그런 얘기하면 되게 주기 너무 잘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제가 이제 불러야겠다 여기에 모아야겠다 싶어가지고 톡을 이렇게 보냈어요. 반에. 네. 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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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얘가 안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기획안을 하나 그냥 혼자 써봤거든요. 그래서 보냈으니까 어떤 거 같니? 그랬더니 얘가 좋은 거 같다. 그래서 뭐 네. 같이 하자 이렇게 했죠. 그 강병수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셋이 신호금을 네. 두 번이나 했어요. 이렇게 네. 처음에 맞아요. 시작한 거. 우리 그때 뭘로 했지? 그렇군요. BMW로 했었나? 뭐 여러 가지 몰라요. 주제로 했어요. 제가 이제 몇 개를 네. 해봤는데 재미가 있긴 한데 홍성이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홍성이를 좀 도발할 수 있는 캐릭터 그러면서 뭔가 활력을 줄 수 있는 캐릭터가 없을까 싶었는데 홍성희 기자가 마침 그때 데리고 있었던 법조 기자가 이제 지금 클럽에서 춤추고 있는 강병수 기자라고 있었어요. 네네. 그때 그래서 제가 강병수 기자가 워낙 또 똑똑하고 저랑 또 좀 친해가지고 진용을 제가 4명 갖췄어요. 결국 이제 친한 사람들을 모았다는 그렇죠. 말씀인데 근데 그냥 친한 게 아니라 나름 계획을 다 그렇죠. 잘 나름 하셨네요. 계획을 네, 그리고 강병수 기자가 네. 정말 매기 역할을 제대로 한 게 맞아요. 사실 세 분은 연차가 비슷해요. 네. 이 세 기자는. 근데 강병수 기자가 막내 역할을 하면서 여기에 활력을 확 불어넣어 준 거예요. 네. 그리고 각자 분야가 다 다르셔서 그렇죠. 맞아요. 예, 얘기를 할 수 있는 네. 특히 이제 취재 뒷얘기를 하기에 참 좋다 이런 네. 생각을 맞아요. 했는데요. 네. 저도 이제 유튜브 구독자입니다. 저도. 구독자 중 한 명인데요.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셨나요? 좋아요는 아직 못 눌렀어요. 좋아요 꼭 누르세요. 네. 열심히 보긴 했는데요. 제가 찾아보고 네.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스스로를 기레기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은 사실은 KBS 기자가 기레기라는 표현을 쓴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네. 근데 스스로를 기레기라고 표현하시면서 기자나 언론의 문제점에 대해서 거침없이 얘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거 좀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비판이기도 하고 자기 다짐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언론의 모습들을 이렇게 드러내시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홍성희 기자가 그 얘기는 좀 해주시겠어요? 아무래도 파업의 영향이 좀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 너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보도에 대해서 긴 시간 동안 지난한 반성을 해왔고 이제 그걸 현업에 들어왔을 때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게 다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자리에서 그런 건 좀 되새기는 것도 있고 네. 과거의 잘못들을 동시에
이제는 우리 언론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다 하잖아요. 저희도 그 피부로 느끼거든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회복할까를 다 고민하지만 이게 막 그럴싸한 보도로 되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는 언론도 실수할 수 있고 기자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 보도할 수 있고 다른 시각에서 존재하는 거를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우리가 그냥 인정할 때 오히려 신뢰를 받지 그걸 다 덮으려고 했을 때 신뢰를 얻는 시대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이 프로그램 통해서 좀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예. 역시 홍성희 기자가 얘기를 하시니까 굉장히 이렇게 선생님처럼 분위기가 그렇게 노잼이란 말씀이시죠? 죄송합니다. 아니요, 근데 굉장히 진지해졌어요 방금 전에. 오기정 기자도 한 말씀 해주시죠. 뭐 분위기 띄워가면서. 네. 분위기 띄울 수 있는 주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저는 기자가요. 저희 방송하면서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라이선스가 주어진 직업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뽑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무슨 국가 자격증을 그렇죠. 취득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기자라는 직업이 왜 생겨났을까 이거를 조금 생각해 보면 이제 사람들의 알 권리를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궁금한 점을 좀 채워주고 그런 역할을 우리가 좀 해야 그러니까 제대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대로 소통하고 제대로 소통하려면 그러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나? 그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하는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걸 좀 더 들여다봐야.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위치를 조금 더 들여다봐야 소통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과거 같으면은 기자 하면은 어깨에 힘 빡 주고 다니면서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예전 일화 같은 그런 게 뭐 서장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문도 잘 안 열어줍니다. 문도 안 열어주나요? 네, 제발 비밀번호 열어주세요. 눌러야지 들어갈 수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권위주의적인 시대에서 그게 네. 이제 탈피해서 특히 이제 KBS 같은 경우에는 엄숙주의 같은 게 조금 있잖아요. 네. 분위기가 그런 것들을 확 이제 깨고 나오신 거 아닌가. 옛날에는 사실 기자가 이제 정보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네, 그렇죠. 기자가 확실히 정말 뭐라 그래야 돼? 지식면에서 우월했다고 얘기를 그렇죠. 할 수 있는데 요즘은 워낙 일반인들도 전문가가 많고 기자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사람들도 많고 해서 이 기자들 권위의식을 빨리 좀 버리는 게 성공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이거에 이런 생각이 대해서 들어요. 오늘 오지 않은 강병수 기자가 명언을 하나 남긴 게 있어요. 네, 어떤 명언 제조기. 명언 제조기, 요즘 명언 제조기로 우리 활동하고 있는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우리 흔히 언론도 권력이라고 하잖아요. 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끊임없이 자성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4년차 기자가. 4년째 기자가. 건방지게. 농담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와 그 일반 지상파 방송의 매력이 각자 다르고 유튜브 매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그 얘기는 잠시 제가 소개해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나누는 걸로 하고요. 김성환의 시사야 설날기획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의 성공적인 소통법이라는 주제로 지금 KBS 보도본부 김기화, 홍성희, 오규정 기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오기나 PD, 이 제작 PD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경쟁 채널도 워낙 많지 않습니까? 네. 이제 구독자 10,000명 가지고 뭐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지는 않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엄청 힘들어요. 이런 컨텐츠로 정말 그 10,000 단위가 넘어간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걸 유튜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구독자 수가 많이 막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한 3개 정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2달 동안 저희가 시작한 지 2달 동안 140명이었어요. 141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만든 지 5달 정도 만든 지는 지금 유튜브 10,000명 된 지는 지금 한 3주도 안 됐죠. 그러면은 최근에 이렇게 팍 하고 폭발한 거네요. 그렇죠. 저희가 한 2달 동안 저희가 한 5달 정도 했는데 2달 동안은 140명이었고요. 저희가 중간에 이제 저널리즘 J 토크쇼 J라는 프로그램 잠깐 나와가지고 잠깐 소개하고 돌아왔더니 790명까지 되더라고요. 그거에서 홍보를 한번 하니까. 그리고 한동안 790명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청와대 특감반 관련한 이제 아이템이 있습니다. 저희 그 저희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거기에 실제로 청와대 출입 기자를 제가 불러가지고 관련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관련 이야기가 굉장히 소구력이 있었나 봐요. 사람들 듣기에. 아. 그래서 제 꿈이 하나 이루어졌는데 뭐냐면 제 꿈이 뭐였냐면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는 것들을 누군가가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내가 부탁한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누군가가 이거를 네. 캡처해가지고 찹찹찹찹 캡처를 해가지고 이거를 자기가 아는 커뮤니티나 이런 데 아, 올리는 게 네. 꿈이었어요. 예. 재생산하는 거죠. 재생산 우리 컨텐츠를. 근데 그렇게 누가 했더라고요. 다른 커뮤니티에다가. 그리고 그게 엄청 돌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때 구독자 1000을 확 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약간 속도가 붙었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왔을 때 그 국회 운영위 건 그리고 네. 그 이후에 오구정 기자의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사과 영상 이런 걸 하면서 몇천 명대로 늘어났고요. 그런 식으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전공법이에요. 어쩌면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것과 딱 맞아 떨어지는 뭔가가 있고 한번 보기 시작하니까 뭐 소문이 나기 시작하기도 하고 또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고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저는 뭐 한국 언론은 한국 경제를 어떻게 망가뜨렸는가. 네네. 최경영 선배. 네, 이것도 굉장히 좀 맞아요. 인상 깊게 봤어요. 왜냐하면은 언론 보도에 대해서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요즘 한국 경제 최악이래. 뭐 최악의 실업률, 뭐 다 최악 최대 뭐 이렇게 나오는데 네. 알고 봤더니 늘 그렇게 쭉 내려가고 있었는데 네. 지금이 조금 더 내려갔는데 네. 한국 경제가 마치 콱 주저앉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언론 보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이거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방송에서 하기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것도 그렇고요. 제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뭘 얘기도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어려운 주제나 경제 맞아요. 이야기를 해도 예. 재미없으면 안 봐요. 저도 안 네, 보는데.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경제 이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제목만 보고 되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실은 한국 언론이 문제다라는 것도 재미없겠으면 전 별로 소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재밌게 만들고 싶었고 어떤 이슈든지 간에. 그래서 저희 댓글 중에서 그런 댓글 늘 나와요.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깔깔거리면 어떡하냐.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지겹지 않게 그걸 계속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줄타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오기정 기자가 일종의 이제 그 네. 구독자 수를 늘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셨다고요? 어떤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던 그 청와대 특감반 사태를 둘러싸고 국회 운영위가 열렸는데 그게 지난해 12월 31일에서 새해로 넘어가는 그 날이었어요. 네. 근데 운영위에서 이제 거기 이제 출석한 사람이 그 조국 민정수석이랑 그 임종석 임종석 실장, 예. 청와대 네. 비서진이 다 왔었죠. 그래서 비서진이 왔는데 국회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질의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때 그 박범계 의원께서 조국 수석한테 당신은 누구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반복적으로. 그거를 한 3번 정도 하시고 그리고 조국 수석이 뭐 조국 수석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저는 그 포인트가 조금 실망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저 귀중한 시간에 조금이라도 진실을 더 탐구해야 되는 그 진실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해야 하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당의 의원이 네. 그 시간을 저렇게 쓰는 게 좀 개인적으로도 아쉬워서 네.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좀 자유로운 방송이니까 저희 항상 이제 저희 김기화 선배가 술자리에서 있다고 생각하고 방송해라 하는 말을 주로 하시기 때문에 항상 체면을 걸죠. 이렇게. 네, 그래서 짜증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예. 이제 시청자들이 보기에 불편하셨던 거예요. 제가 진짜 짜증나는 얼굴로 짜증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악플이나 뭐 이렇게 비판하는 댓글이 되게 많이 달리고 그랬었죠. 네, 그때 좀 마음고생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때 그렇죠. 제가 네. 이제 댓글 달다 보니까 이래가지고 뭐 불이 안 꺼지겠는 거예요. 그래도 악플 달리니까. 원래 무풀이 제일 무섭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거든요. 네. 악플 300개 더 무서워. 정말 마음고생을 했던 게 그때 제가 막 잠을 자면 막 가위에 눌리고 악몽을 꾸는데 그럴 회사에서 정도로. 대기 발령이 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제가 선배한테 선배 저 그 회사에서 대기 발령 나는 꿈을 꿨다.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다. 제가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날 마침 다음 날 네. 박범계 의원이 KBS 온 거예요. 그 사사건건이라는 네, 프로그램에 사사건건 하러. 그래서 이제 왔는데 나오더라고요 생방송. 그래서 저는 이제 사무실 바로 옆에 스튜디오니까. 그래서 제가 오규정 기자한테
야, 너 내려와서 박범계한테 사과해라. 그거 찍어서 올리지 않으면 이거 답이 없다, 이거. 우리 진짜 사과해야 된다. 왜냐면, 처음에는 사실 왜 화나는지 사실 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왜 화나는지 처음엔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엔 그랬었어요. 짜증난다 할 수도 있지.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그 짜증난다는 표현, 그 태도 자체가 너무 우리가 좀 너무 티를 너무 많이 내고 네. 우리가 이제 야당 의원들 얘기할 때보다 더 짜증을 많이 내서 그런 게 너무 좀 불공평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태도의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기자가 그 의원의 질의를 가지고 짜증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뭐 비판할 수 네, 있겠지만 감정을 그 드러내는 비판과 네. 짜증은 다르니까. 논리적인 비판을 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이게 개인적인 감정을 짜증난다는 아니, 근데 표현을 또 그렇게 할 수 다른- 있냐. 달리 좀 바라보면요. 유튜브에서 기자가 짜증난다 한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근데, 근데- 야당 의원한테는 짜증을 안 내서 근데 그랬는데 이제 박범계 의원이 요즘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오구정 기자 너 지금 당장 이거 내려오라고. 가지고 제가 급하게 제가 그냥 스마트폰을 찍었어요. 찍고 박범계 의원이 나오시길래 제가 우리가 이런 방송을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저희가 왜 그때 그런 말씀 하셨는지 여쭤보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냐 했더니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말씀을 드리고 이제 사과하는 영상을 찍고 3분 남짓. 그래서 왜 그렇게 말을 했냐라고 하니까 박범계 의원은 또 나름의 또 논리가 이유가 있으시구나.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그날 네. 바로 올렸어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 그 네. 많은 시청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 KBS에 애정을 갖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또 이 모든 게 각자의 본업을 하면서 그렇죠. 이거를 네. 중간중간에 그렇죠. 짬을 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근데- 어떨 때 보면 자기 감정이 나올 때도 있는데 네. 그거를 바로잡고 가서 다시 원상태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인다는 그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 근데 아닌가요? 이 자리에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짜증난다고 같이 그 홍성희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제가 타겟이 돼서 네가 듣기만 해도 짜증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네. 아니 기억이 안 그러면 나야죠.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정말 김성희가 이런 기자입니다. 네, 네, 다음. 독박을 썼고 근데 근데 사실은 굳이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아니, 사과하는 게 대단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저희 이렇게 가까운 사이끼리는 막 이렇게 그 비판이나 뭐 이렇게 싫은 소리를 했을 때 그 네. 사람이 들으면 이제 기분 나쁠 걸 생각해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한 건 좀 잘못됐던 것 같아 미안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기자라서 사과하면 안 되고 사과하는 게 대단하게 느껴지고 그런 건지 좀 잘 이해를 못했죠. 아까 말씀하신 거대로 이제 기자가 어떤 신비주의 엄숙주의에 갇혀 있다. 네. 아직도 많은 기자들이 좀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거 올리고 나서 반응은 굉장히 좋았어요. 많은 네. 분들이 나 지금까지 니네 안 믿었는데 이거 영상 보고 그래도 니네가 노력하려는 건 알겠다. 그래서 구독을 눌러주마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고 네. 실제로 기자가 사과하는 건 처음 본다 이런 댓글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기자들은 그걸 보고 야 그렇다고 뭐 기자가 뭐 의원한테 뭐 사과하냐 이런 식의 반응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지 않아도 제가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타사 기자들도 막 비판하시더라고 거침없이. 해요. 그러니까 모 신문 뭐 어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비판하면은 사실 출입처에서 다 만나잖아요. 네. 만나면 좀 심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같은 동료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혹시 들으신 분 없어요? 전 뭐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들어요? 많이 듣는데 이제 뭐 사실은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 기자들이 억울해해요. 욕 먹는 거를 억울해하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런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뭐 청와대 무슨 기자회견에서 뭐 어디 기자가 뭐라 욕을 했는데 왜 기자들이 다 기레기라고 다 욕을 먹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댓글 다는 사람들한테 그런 댓글 사람들은 기자들은 다 나쁘다 이렇게 댓글을 달고 네. 받아들인 기자는 자기가 상관없는데 내가 욕 먹는 것 같으니까 기분 나쁘고 그런 건데 저는 약간 그 부분에서 기자들이 좀 역지사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경찰을 비판할 때 경찰서 한 곳 지구대 하나에서 실수를 하면은 뭐 얼빠진 경찰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경찰 전체를 비판하는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쓰신다고요? 네, 그리고 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을 했다 그러면 판사를 진짜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기사를 쓰는 게 기자들의 직업이잖아요. 자기 신들이 욕먹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좀 거부감을 들면 안 되는 것 같다. 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기자에 대해서 욕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수용을 하고 마치 내일인 것처럼 우리가 좀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자들이 그런 공포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나의 신뢰도, 우리 언론사의 신뢰도는 사라질 것이다. 이런 공포감 때문에
오히려 끝까지 자기 잘못을 부인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정 보도나 반론 보도에 굉장히 인색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스스로 나서서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냥 화끈하게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다시 맞습니다. 바로잡는 과정. 이게 어찌 보면 새로운 그 미디어 환경에 맞춘 언론의 어떤 소통법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제작하면서 많이 느낀 게 저희 고정 패널뿐만 아니라 이제 매주 게스트로 오시는 기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하면서 KBS 내에 자기 기사에 대해서 혹은 그 기사에 달린 댓글에 대해서 모든 기자들이 정말 하고 싶어하는 말이 많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맞습니다. 네. 다 나오려고 해요.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네. 그렇게 인기가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인기 지금? 좋다기보다는 나오면 일단 이런 자리 기회가 없으니까 댓글에 대해서 내가 허심탄회하게 네. 이렇게 아. 항변하거나 또 설명하거나 뭐 화가 나기도 하고 네, 아니면 그런 서운한 것들을. 감정도 있을 거고 또 하지만, 한편으로는 네. 고맙다고 느낄 거고. 기본적으로 기자들이 이제 취재할 때 아시겠지만 저희가 보통 한 1분 30초 정도 기사를 쓰거든요. 네. 근데 취재는 한 뭐 100 정도를 하면 거기 1분 30초 안에 담을 수 있는 거는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80이 기자들에게는 또 다른 컨텐츠인데 그거를 혼자 알고 있기만은 좀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 하고 나와서 네. 그래서 그런 소통의 기회를 갖는 거를 오히려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행하시는 거 보니까 리포트 하나를 내보내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또 비판할 거 있으면 비판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형식을 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용 이제 방송하신 것 중에서 이런 점이 참 좋았다. 또 이런 부분에서 그 시청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인상적이었다. 이런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청와대 특감반 관련 보도가 이런 게 있었어요. 아까 방금 오규정 기자가 기자들이 한 100 취재하면 뭐 10, 20밖에 안 나오고 80은 남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기획 의도가 그런 거였어요. 사실은 뭐 댓글로 인한 소통도 중요하지만은 기자들이 사실은 이 80의 어떤 그 사건의 이면 같은 게 굉장히 잘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하지만 뉴스에 내보내긴 약간 애매한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약간의 거거든요. 뉘앙스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짧은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에 그 반응이 되게 좋았던 게 아까 말씀드린 청와대 특감반 저희 가장 인기가 많았던 회차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특감반원이라는 게 사람들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그전엔. 그렇죠. 그렇죠. 만날 일이 없으니까. 만날 일도 없고 우리가 뭐 공무원 우리 만나는 공무원이 아닌데 이 사람들 알고 보니까 청와대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인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이 사람들이 과기부 장관을 독대한 거잖아요. 네. 장관을 독대했는데 보통 어떤 공무원이 6급 공무원이 장관을 장관을 독대하겠습니까? 독대하냐.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약간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 당시 홍성희 기자가 그걸 취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청와대 출입 기자 유호영 기자가 나와서 설명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보통 이 장관들이 6급 이 청와대 특감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호칭을 대감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정말요? 네. 저도 몰랐던 사실이네요. 그거는. 사실 이게 뉴스에 정말 신문에도 안 나온 이야기지만은 네. 그건 복수의 취재를 통해서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장관들이 이 6급 청와대 특감반원들을 이제 대감리라고 해서 서로 모시려고 막 줄을 선다는 거예요. 그럼 왜 모시려고 하냐? 네. 그 사람들이 장관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 장관에 대한 평가를 청와대에 보고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입장은 굉장히 잘 모셔야 되는 사람인 거죠. 6급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예전에 기무사 하사관이 그렇죠. 그거죠. 비슷하죠. 별보다 네. 더 힘세고 막 그렇게 했던 거랑 비슷한 거네요. 하지만 그거를 그 짧은 요 이야기, 호칭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해주는 것만으로 그 메커니즘이 대충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이걸 뉴스에서 하기 좀 애매하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대감이라고 했다. 다름 아닌 대감님이었습니다. 안 되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거 봤을 때 사람들이 야 이랬구나, 위세가 대단했구나. 그거 하나로 알고 이거를 막 퍼날르고 그래서 되게 그때 보람이 있었고 재밌었어요. 근데 기자들이 이게 스스로도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배경 지식이 네. 컨텐츠가 되는지 스스로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도 네. 있어 보여요. 맞아요. 그냥 숫자를 했을 뿐이지 컨텐츠가 되는지 스스로 몰랐다가 오히려 여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신기해하니까 재밌어하니까 이게 컨텐츠가 되는구나. 오히려 역으로 깨닫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아까웠어요. 이게 엄청 고생해서 취재해놓고 후배들 그렇죠. 불러고 술 먹으면서 술자리에서 그냥 무용담 부르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듣고 보면 너무 재밌고 되게 새로운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아까워서 그런 걸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한번 만들고 싶었죠. 그러니까 방송 뉴스가 리포트가 굉장히 짧아가지고 너무 짧아요. 사실 맞아요. 넣을 수 있는 컨텐츠가 정말 제한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계속 일종의 버려지는 것 같은 버려지는 느낌이 네. 좀 있는데. 저희는 그러니까 30분씩 2번 업로드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포트 하나 가지고 1시간 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얘기가 나오겠죠. 그쵸. 그리고 네. 굉장히 다양한 시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입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재밌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왜 진행을 맡으시는지 알겠어요. 하고 싶어해. 열심히 많아. 혹시 이런 비슷한 사례 다른 분이 겪은 거 아니면은 컨텐츠 중에서 그런 게 있으면 또 소개해 줄 만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팔 수 있는 게 법조팀이다 보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예,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사안들을 법조의 지식을 활용해서 약간 양념을 버무리는 그런 것들을 좀 아니요, 그렇죠. 하는 게, 법조나 검찰 얘기 잘 모르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 좀 진입장벽이 높고 폐쇄된 예. 집단이기 때문에 근데 네. 검사하더라고도 술 마시는 기회가 있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꺼내 놓으면은 이제 제가 그렇죠. 여기서 일자리도 잃지 않고 또 PD님한테도 계속 제 존재를 각인시키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기억나는 거는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이 이제 외유성 나갔잖아요. 네. 근데 그걸 한 박 살짝 비틀어가지고 그 4인방보다 더 나쁜 네. 의원이 있다. 네. 그러니까 그 본인이 국회 못 나온다는 얘기도 없이 본회의 출석 안 하는 맞습니다. 더 나쁘다.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도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사실은 딱 그 내용으로 9시 리포트가 나갔는데 저희 댓글 다는 분들은 아무도 못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9시에서 아무도 안 봤나 봐. 그래서 오히려 이걸 보고 사람들이 그 내용을 좀 퍼뜨리고 해서 맞아요. 약간 오히려 우리 9시 뉴스 리포트에서 했던 리포트를 다시 한번 재활용을 해가지고 더 이제 사람들한테 각인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취재 뒷얘기들을 하시는 것과 함께 네. 그 본인들이 풀어놓지 못했던 각종 정보들을 다 이제 그렇죠. 시청자들한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어떨 때 보람을 느낀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보람이요? 예. 오기정 기자 뭔가 얘기하실 게 있는 얼굴이었어요. 저희 그 댓글로 이제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잖아요. 네. 근데 그 타사에 얘기해도 되나? 뭐, 그 몰라. JTBC 네. 요새 젊은 층들 사이에서 많이 소비하는 뉴스. 그러니까 그 뉴스를 보시는 분들이 저희 그 유튜브 독자이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 저희가 언제 한번 저녁 8시쯤에 업로드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알림을 듣고 그 뉴스를 끄고 저희 프로를 시청하셨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저희는 이제 생산하는 사람이니까 네네. 되게 뿌듯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 좀 질문의 뿌듯하실 것 취지는 같습니다. 뭐 이게 아니야. 아무튼 생각나는. 저는 이제 그 제일 뿌듯할 때 어떤 때냐면은 늘 이제 안 좋게 댓글을 다시던 분이 있어요. 네. 있어요가 아니라 많아요. 제가 다 많아요. 기억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그런데 무섭네요. 그런 분이 야 이번화는 재밌는데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주셨을 때 아주 보람 있죠. 아주 뿌듯합니다. 그럼 이제 거기다 대댓글로 이제 좋게 봐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는 댓글 읽어준 기자들이 되겠다. 그렇게 댓글 달 때 아주 기분 좋고요. 또 그런 얘기도 하세요. 이렇게만 해라. 이렇게만 하면 해라. 참 기분 좋은 얘기네요. 수신료 아깝지 않다 이런 말씀 하시는 근데 네. 수신료 아깝지 않다는 말은 진짜 잘 안 하시거든요. 돈이 네, 원래 굉장히 아까워하시거든요. 중요하거든요. 매우 아까워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만들면 아깝지 않다는 말씀 해줄 때 제일 뿌듯하고 근데 사실은 이제 슬플 때가 더 많죠. 근데 사실은 KBS 기자들은 고충이 좀 많아요. 다른 데보다. 좀 제가 그렇죠. 느끼기에도. 왜냐하면은 나는 KBS를 위해서 수신료를 내고 있다고 네네.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다 또 주인이시거든요. 네, 맞아요. 주인의식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도 많을 수 네네네. 있고 또 그걸 또 견뎌야 하는 게 네. 그 무게감도 다른 이제 타사 기자들보다 훨씬 더 많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하신 말씀이 저희 기획 의도와 맞닿아있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진짜로 저희는 이제 KBS 기사는 우리 월급과 이제 KBS 운영비는 다 수신료, 특히 우리 이제 KBS 1 같은 경우에는 수신료이기 때문에 네.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댓글 다하신 분이나 그냥 길에 걸어가신 분들이 다 사실 우리 주인이신 거예요. 네. 우리 사장이신 거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 기사가 KBS가 나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품평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돈으로 만든 거니까. 네. 그럼 거기에 악플을 달거나 비판할 권리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내 돈으로 네가 만들었으니까. 그럼 저는 거기에 대해서 KBS 기자는 당연히 거기에 AS를 해드려야 된다. 거기에 대한 AS를 해주고 왜 우리가 이렇게 썼는지 아니면 내가 부족했으면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보고라든지 이런 거를 당연히 다른 언론사보다 더 우리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럴 의무가 더 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방송을 하게 됐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 그 주변 기자들은 수긍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예. 아, 그거 참 수긍하기 쉽지 않은데. 근데 이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앞으로 댓글 확 쏟아지면 어떡해요? 그 다 손가락 또 부러진 또 손가락 김상 또 이제 그렇습니다. 아, 열심히 달아야죠. 홍성희 기자는 예. 저는 보람되는 순간이,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네. 특히 김기아 선배나 뭐 유정이나 개개인을 그러니까 KBS 기자가 아니라 김기화 기자, 오규정 기자, 홍성희 기자 이렇게 기자 개인으로서 시청자들이 인식을 하실 때 이름 기억해 줄 이름으로서 때. 그 한 명의 그냥 기자 개인으로서. 왜냐면은 KBS 기자들의 특성이 이젠 더 이상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게 KBS라는 큰 후광 앞에서 후광을 배경으로 해서 취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네. 이제는 진짜 기자 개개인이 다가가야 되고 개개인으로서의 브랜드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게 너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씩 개개인의 특징을 뽑아내고 뭐 저한테 뭐 아이돌 미모 같이 했다고 한다거나 뭐 그럴 때 약간 이제 기자 개개인을 인식하기 시작하는구나 캐릭터로서. 약간 아니요 지금 그 라디오라서 너무 안타까워요. 네. 진짜로 네. 잘생기셨어요. 그렇죠. 라디오라서 안타까운 게 제가 욕을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럴 때 좀 저는 이 프로그램이 우리 취지에 맞게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보람이 됩니다. 근데 저희도 되게 얻어가는 게 많은 게 일단은 이걸 진행하면서 저희 게스트로 모시는 이제 분들이 되게 한 분야에서 되게 오래 취재하신 굉장히 고참 선배거나 아니면은 전문 기자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들으면서 저희도 배우고 나도 이렇게 앞으로 좀 어떤 분야에는 굉장히 전문적인 기자가 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사실은 대부분 루틴하게 하잖아요. 저희 몇 년 하다 보면. 그러면 독자들을 생각하고 쓰지는 않아요. 기계적으로. 네, 기계적으로 하는 면이 있어요. 근데 이걸 진행하면서 이렇게 독자들이랑 이렇게 소통도 하고 얘기도 주고받고 하다 보면 앞으로 이제 내가 취재를 할 때 이거를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구나 이런 걸 좀 염두하면서 하기 때문에 스스로한테도 되게 발전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얻어가는 것도 많고.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청취자분들이 KBS에 대해서 신뢰가 이렇게 확 올라갈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올라가시지 않을까? 글쎄요.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나눌 기회가 없잖아요. 맞아요. 솔직하게 얘기할 기회도 없는 거고 사실 이런 고민을 기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희 뭐 댓글 제가 이제 하도 이제 반성 댓글 많이 쓰다 보니까 루틴이 있는데 그거 늘 하는 얘기인데 믿어달라 그러니까 막 못 믿겠다 너희들도 못 믿겠다 이런 댓글도 많아요. 네. 그러면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 감히 믿어달라고 말은 못 하겠고 감히 믿어달라는 말은 못 하겠는데 좀 지켜봐는 봐달라. 우리가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우리가 두들기고 우리가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만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동안 언론이 지난 시간 동안 굉장히 잘못을 많이 해온 게 있고 거기에서 어떤 언론 전반에 대한 불신과 기자 개개인에 대한 혐오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뭐 없애달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리한 부탁이다. 그렇죠. 네, 쉽지는 않죠. 앞으로 좀 지켜봐 달라. 유튜브에서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검색하셔서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홍보도 잘하셨네요. 알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노래를 한 곡 좀 선곡해달라고 네네. 이렇게 저희가 뭐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렇죠. 어떤 오기나 PD 네, 저희 델리 스파이스의 차우차우라는 곡이고요. 39년 동안 김기아 기자는 이 노래의 제목을 너의 목소리가 들려라고 알고 목소리가 들려 아니었어? 네, 이 노래를 고른 이유는 네. 실제로 들립니다. 저희 진짜 댓글 너무 많이 보고 있고 아무리 막아보려 네, 해도 아무리 막아보려 해도 계속 들려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답변할 거고 사실 저희 방송의 최대 장점이 있다면 컨텐츠가 마르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네, 마르지 너무 않고 많습니다. 비판 댓글은 계속 달리기 때문에 사실 저희 방송이 망하는 날은 더 이상 댓글이 달리지 않는 날일 거거든요. 하여튼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김기화, 홍성희, 오규정 기자 그리고 오기나 PD 네 분 긴 시간 동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의 설날 기획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의 성공적인 소통법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방금 전에 그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에서 지금 추천곡으로 선정해주신 차우차우
들으면서 저희는 시간을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 연휴인 내일까지는 저희가 1부까지만 방송이 되고요. 방송 2부 시간에는 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설 특집이 방송이 되는데 많이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아니 근데 이게 방송 꺼려야 돼.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아이템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얘기가 됐는데요? 됐었으니까요. 네. 이제 홍보가 돼서 조금 저는 감사합니다. 이거 그쪽 올라가면서. 수고하셨습니다.